페이지 3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정신분석의 세미나 11 363페이지 3번부터입니다. 늘 하던 대로 이 논의는 이쯤에서 제한해야겠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다음 시간에 논의하게 될 주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의 근본적인 변별점을 두 개의 도식으로 칠판에 그려보았습니다. 트립의 트립 식사할레 충동과 충동의 운명이라는 논문에서 프로이드는 사랑을 실제 차원, 나르시즘의 차원, 현실 원칙의 상관항인 쾌락 원칙의 차원 등에 한꺼번에 위치시킵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부터 양가성의 기능은 Verkehrung, 전회라는 순환 운동 속에서 산출되는 것과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결론을 도출하지요. 사랑의 문제가 되는 차원에서 우리는 프로이드가 두 단계로 구성된다고 말한 도식을 만나게 됩니다. 충동과 충동의 운명에서 사랑을 실제계와 상징계와 상상계 이 3개에 위치시켰어요. 실제계적인 사랑은 말하자면 그 윤리적 사랑이 되겠죠. 그리고 나르심적 사랑은 자기애적 사랑이 될 것이고, 이게 이제 상상계적 차원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현실 원칙의 상관항인 쾌락 원칙의 차원, 이건 상징계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고통을 원치 않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쾌락 원칙에서의 사랑이라는 건 고통을 원치 않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프로이드가 사랑에는 두 단계로 구성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이시가 있습니다. 이 이시는 중추신경계 장치가 긴장을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는 항상성의 조건과 연대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규정된 것이죠. 이건 그 생물학적 그 자아예요. 신경계적 자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생물학적 자아란 얘기와 신경계적 자아란 얘기는 같은 얘기죠. 중추신경계적 자아, 이것도 같은 얘기죠. 만약 외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가 자기 외부에 있는 것에 대해 무관심할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준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긴장이기 때문에 신경계의 긴장, 이게 관건이 되죠. 그래서 무관심은 단순히 비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프로이드는 자가성의 규칙은 대상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쾌락하고만 관련된 대상, 이 대상들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무관심의 지대에서는 루스트, 쾌락을 유발하는 것과 운루스트, 불쾌를 유발하는 것이 구별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오래전부터 루스트 프린치프, 쾌락 원칙이란 용어의 모호함을 익히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쾌락 원칙이란 용어의 모호함. 실제로 어떤 이들은 그것을 운루스트 프린치프, 불쾌 원칙이라고도 쓰기도 했죠. 왜냐하면 순수한 의미의 쾌락 원칙이 있을까요? 순수한 의미의 쾌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 순수한 의미의 쾌락은 이 세상에는 없죠.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자상한 엄마라 하더라도 아이에게 100% 순수한 쾌락은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반드시 미끄러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쾌, 운루스트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바로 이러한 단계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다시 말해 항상성과 쾌락을 어떻게 접속시키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계적인 항상성을 유지하면서도 쾌락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게 과연 어떻게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거죠. 나의 신경계적인 항상성을 긴장 없는 상태로 유지하면서 여기서 쾌락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쾌락 원칙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어떤 것이 쾌락을 수반하는 것은 균형 상태를, 즉 항상성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정신활동을 위한 어떤 장치가 최초로 구성되는 것인 이 가설적인 이시, 이 중추신경계적 자아, 신경계적 자아, 생물학적 자아 같은 얘기라고 그랬죠. 이거를 가장 타당하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도식을 그려본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저는 다음과 같이 그려볼까 합니다. 여기서 어떤 항상성을 지향하는 장치로서의 이 시가 대문자 ICH로 표기된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 대문자 ICH, 이희라는 것은 중추신경계적 자아, 신경계적 자아, 그 생물학적 자아죠.
100% 쾌락을 추구하는 자아죠. 이때 그 항상성의 최저 수준까지는 내려갈 수는 없는데 그런 경우 그것은 죽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항상성이 제로로 떨어질 수는 없다. 긴장이 제로로 떨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긴장이 제로로 떨어졌다는 건 죽음을 의미한다 이거죠. 이는 프로이드가 두 번째 시기에 고찰했던 점이기도 합니다. 루스트에 관해 살펴보자면 그것은 엄밀히 말해 장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의 대상, 자아 속에 비춰진 쾌락 대상입니다. 루스트라는 거, 쾌락이라는 거, 이것은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아에 비춰진 대상이다. 예. 쾌락이라는 것은 자아에 비춰진 대상이다. 어떤 대상이냐? 나를 100% 쾌락에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가정된 대상이다. 이러한 거울 속의 이미지, 대상에 1대1로 대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프로이드가 말하는 정죄된 루스트 이시입니다. 루스트 이시는 쾌락자죠. 100% 쾌락을 추구하고 100% 쾌락을 만족하고자 하는 자, 이게 루스트 이시죠. 마치 거울상과 동일시하는 그 자아처럼 자아가 거울상과 자아를 일치시키면서 환호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즉 이희 속에서 루스트의 대상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부분이죠. 예. 중추신경계적 자아의 쾌락으로 작동하는 그 부분, 이게 루스트 이희입니다. 근데 아까도 나왔지만 이 쾌락 원칙에는 불쾌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 쾌락 원칙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루스트 이희를 어느 정도 만족시킨다 해도 거기는 반드시 운루스트, 불쾌가 개입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루스트 이희에서 미끄러지는 부분이 잉여예요, 잉여. 반대로 운루스트는 쾌락 원칙으로 환원되거나 동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프로이드는 바로 그것을 근거로 비자가 구성된다고 말합니다. 운루스트, 불쾌를 근거로 해서 비자가 구성된다. 그것이 원시적인 자아의 원한 내부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원시적 자아를 침식해 들어가는데 항상성을 유지하는 작용도 절대로 그것을 저지하지 못합니다. 보시다시피 바로 여기엔 나중에 소위 나쁜 대상의 기능으로서 다시 공론화될 어떤 것의 기원이 있습니다. 나쁜 대상의 기능으로서 공론화된다. 나쁜 대상의 기원이다. 나쁜 대상의 기능이다. 주체를 소외시키는 그 대상 아닌가 싶어요. 이건 그 운루스트가 그런 주체 소외에 관계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자아의 쾌락자의 만족이 주체를 소외시키죠. 예, 주체를 소외시키는데 이 나쁜 대상의 기능으로 다시 공론해야 될 어떤 것, 이 불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일정 부분 주체의 그 결여를 지각하게 하는, 결여를 지각하게 하는 그러한 기능, 그러한 기능이 있는 어떤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요건 저도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요 부분은. 네. 여러분은 특히 쾌락의 수준을 구성하는 것이 이미 소외의 분절을 가능케 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루스트 이희가 어느 정도 만족된다고 한다면 그 이면에서 주체는 소외되는 것이죠. 네. 아이가 거울상을 보면서 자아가 구성되고 자아가 만족되지만 그 이면에 주체는 소외되는 것이죠. 무의식의 주체는 소외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루스트는 바깥이 되어 있으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어쨌든 이희라는 놈의 신경을 좀 써야겠어.
그런데 루스트가 이희에 신경을 쓰는 순간 이희의 완전한 평온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희의 완전한 평온함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희의 항상성이 흔들린다는 것이 되겠죠. 루스트가 들어와도 항상성이 흔들리고 운루스트가 들어와도 항상성은 흔들리는 것이죠. 루스트 이희가 구별되면서 동시에 비자의 토대인 운루스트가 떨어져 나옵니다. 네, 미끄러지는 것이죠. 운루스트가. 이는 장치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원적인 차원에서 한 귀퉁이가 잘려나간다는 것, 잘린 귀퉁이가 생겨나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이러한 절단을 주체와 타자의 변증법에서도 강조했지만 이번에는 절단의 방향이 다릅니다. 이에 대한 공식으로는 악이 없이는 선이 없다 또는 나쁜 것 없이는 좋은 것이 없다, 고통 없이는 좋은 것도 없다가 있을 텐데 이 공식에선 여전히 선과 악이 둘 사이에서 가능할 수 있는 배합, 교차의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제시한 한 쌍의 시니피형들의 분절을 바로 이 같은 공식으로 환원시킬 수도 있겠지만 이는 잘못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사태를 선과 악의 수준에서 다시 고려한다면 쾌락주의는 욕망의 공학을 설명하는 데 실패하고 빗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영역으로, 즉 소외의 분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얼간이들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선악의 피안이라 짓거리던 것을 다시 꺼낸 것 같아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소외 분절이라는 수준에서 일하는 것을 분명히 진술해야 합니다. 즉 그것은 어떤 선을 도출시키지 않는 악은 없지만 진정한 선이 있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악과 결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진정한 선 또는 최고선의 문제가 나오는데 프로이드는 이 쾌락을 결국 최고선에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프로이드의 그 철학에 있어서 주체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쾌락이에요. 쾌락인데 이것이 저차원적인 쾌락이 아니라 최고선과 연결되어 있는 쾌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쾌락의 윤리입니다. 쾌락의 윤리. 프로이드는 주체의 쾌락은 그 생물학적 차원을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체 쾌락은 윤리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윤리성이 바로 최고성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최고성과 연결된 쾌락. 이것이 바로 주체 쾌락의 윤리라고 프로이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걸 락강이 밝혀낸 것이죠. 예. 진정한 선이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악과도 결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윤리를 쾌락이라는 단순한 수준에는 위치시킬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윤리를 쾌락이라는 단순한 수준에 위치시킬 수 없다는 것은 생물학적 쾌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경계적인 쾌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칸트가 너무나 당연하게 이런 식의 윤리에 이의를 제기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입니다. 그는 최고선은 어떤 작은 선을 무한대로 확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들 속에는 선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혼동의 여지가 있는 용어이긴 하지만 최고선이란 용어를 어쩔 수 없이 계속 써야 한다면 최고선은 오직 법의 수준에만 놓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사도와 함께 칸트를 내서 보여준 바와 같이 욕망의 수준에 있는 수동성, 나르시즘, 양가성 등은 칠판 왼쪽에 자리 잡은 쾌락의 변증법을 지배하는 특성임을 의지합니다. 수동성, 나르시즘, 양가성이라는 것은 순수 쾌락 쪽에 접근하는 그런 그 개념이죠. 순수 쾌락. 쾌락의 만족. 그 끝은 엄밀히 말해 동일시라 불리는 것입니다. 동일시.
자아가 거울상에 동일시하듯이, 자아가 거울상의 게슈탈트를 동일시해서 환희를 느끼듯이, 그 쾌락의 그 극치를 느끼듯이, 루스트 이히를 만족하듯이, 수동성, 나르시즘, 양가성 등은 그러한 그 루스트 이히와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주체 분열 혹은 소외라 부른 것의 작용을 최대한 확실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충동을 식별해냈기 때문입니다. 주체 분열, 상실, 소외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욕망과 관련된다기보다는 충동과 관련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충동 자체를 어떻게 식별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식별할 수 있었던 것은 주체의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의 변증법이 루스트의 장, 유익하고 좋은 대상들의 이미지뿐 아니라 결국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어떤 유형의 대상들을 참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냈기 때문입니다. 예, 그 환상의 대상 A가, 충동의 대상인 그 대상 A가 이 어떤 그 우리의 쾌락을 극대화시키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아무 쓸데없는, 아무 쓸모없는, 예, 그런 유형의 대상이고, 충동은 바로 그것을 참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젖가슴, 대변, 응시, 목소리 등과 같은 대상 A를 말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새로운 용어 속에 무의식의 주체로서의 주체의 변증법을 도입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무의식의 주체로서의 주체의 변증법을 도입하는 핵심이 바로 이 네 가지 대상들에게 있다 이거죠. 대상은 바로 욕망의 대상이면서 욕망의 원인이면서 충동의 원인이기도 하죠. 예. 이 3번에서 우리가 유의해 봐야 될 것은 바로 루스트 이, 그 신경계적인 자아, 이 생물학적 자아, 이 중추신경계적 자아, 이 자아는 결코 만족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이 루스트 이히에는 반드시 운루스트, 불쾌가 미끄러진다는 거, 잉여로 남게 되어 있다는 거. 그것이 비자아를 구성하고 주체의 소외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쾌락이라는 거, 이 프로이드가 말하는 쾌락이라는 거, 이거는 진정한 선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악과 타협하지 않는 진정한 선에 연결된 것이어야 한다. 이 쾌락이라는 게. 예. 프로이드가 말하는 쾌락이라는 거, 이 진정한 쾌락이라는 것은 이 진정한 선, 최고선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단순한 그 루스트 이히, 순수 쾌락자는 나르시즘과 연결되어 있고 동일시와 연결되어 있고 수동성, 양가성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쾌락이, 프로이드가 말하는 쾌락이 이제 락강은 어디까지 이 프로이드의 쾌락을 확장시키느냐 하면은 이 충동까지 확장시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쾌락의 욕망뿐 아니라 이 충동으로서의 욕망, 예, 충동으로서의 욕망을 달성하고자 하는, 즉 이 충동의 만족을 누리는 데서 이 주체는 그 쾌락을 느낀다는 거죠. 예. 충동의 만족을 느끼는 데서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충동이란 뭐죠? 아무 쓸데없는 그 대상 A 주변을 도는 거 아니에요. 돌면서 주체의 결여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결여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쾌락을 얻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그 미지수 X, 대상 A 주변을 도는 데서도 쾌락을 얻지만 자신의 결여로 들어가는 이 단계에서, 최종적인 단계에서 이 주체는 쾌락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 굉장히 고상한 쾌락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단순하게 중추신경계를 만족시키는 쾌락을 얻을 때만 쾌락을 느끼는 게 아니죠. 만족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는 게 아니죠.
중추신경계를 만족시키는 쾌락은 뭐죠? 돈, 권력, 명예, 뭐 인기, 섹스, 마약, 뭐 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거 다 중추신경계를 만족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락강은 거기서 확장시켜서 충동까지 나가는 것이죠. 예, 쾌락의 충동화. 예, 충동으로 만족되는 쾌락도 있다. 예, 그건 결혈을 만날 때 느끼는 쾌락이다. 이게 주의상스다. 이제 여기까지 락강은 나가는 것이죠. 예, 그건 거기까지는 프로이드는 안 나가죠. 예. 질의응답 한번 해볼게요. 무스타파 사프왕, 저는 충동의 대상과 욕망의 대상이 어떻게 다른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제 문제가 충동의 대상과 이드의 차이를 확인하는 게 되니 저는 실마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락강의 설명이죠. 이는 용어의 문제입니다. 본인의 당혹스러움을 보여주는 일일 텐데도 문제를 제기해 준 것은 대단히 고마운 일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테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욕망한다고 믿는 아주 좋은 것들이 무척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그저 우리 자신이 욕망한다고 믿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말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일견 충분히 말로 전달할 수 있는 차원에 속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신분석 이론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루스트의 영역에 있는 대상들은 주체와 근본적으로 나르심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쾌락의 영역에 있는 대상들, 이거는 주체와 근본적으로 나르심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동일시에서 나타나는 소위 사랑의 퇴행이라는 수수께끼가 결국 제가 루스트와 루스트 이시로 표기했던 두 장이 대칭을 이룬다는 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쾌락, 순수 쾌락. 이것은 소위 사랑의 퇴행이라는 수수께끼. 이것은 쾌락과 쾌락자로 표기했던 두 장이 대칭을 이룬다는 데서 기인했다. 여기서 말하는 쾌락과 쾌락자는 쾌락자를 만족시키는 쾌락이 되겠죠. 쾌락자를 루스트 이시를 만족시키는 루스트. 그것은 바로 극단의 사랑의 퇴행의 지점에서 발견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외부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으면 인간은 언제나 그것의 이미지를 마음에 담아두게 됩니다. 예, 외부에서 내가 뭔가 얻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 얻는다. 그러면 환상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랑의 대상과의 동일시도 이 못지않게 어리석은 일이죠. 저는 왜 이것이 선생뿐 아니라 프로이드 자신에게도 그렇게 골칫덩어리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 내가 동일시하는 대상, 나의 쾌락자를 만족시킬 것이라고 가정된 대상, 이게 사랑의 대상이죠. 물론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돈, 뭐든지 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충동의 대상과 결부된 그 독특한 가치와 상관없는 대상들을 언급할 때 쓰는 표현을 생각해보면 이 점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충동의 대상과 결부된 그 독특한 가치와 상관없는 대상. 예, 충동의 대상들은 그 독특한 가치가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충동의 대상들이 아무 쓸모없는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아무 쓸모없는 대상인데 이것이 가치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 주체로 하여금 결혈을 만남을 통해서 쾌락을 얻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고차원적인 쾌락을 얻게 만들기 때문에 독특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독특한 가치가 있는 대상과는 상관없는 그런 대상들을 언급할 때 쓰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의 대상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프로이드가 주목했듯이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양고기 스튜를 정말 좋아해. 사랑해. 이는 나는 암흑의 여사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와 똑같은 경우이죠. 물론 그 여자에게 직접 그런 말을 하는 경우는 예외일 텐데 그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선생이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은 양고기 스튜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선생은 자신이 그것을 욕망하는지는 확신할 수 없을 겁니다. 푸주간 여주인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녀는 캐비어를 좋아하지만 그것을 원하진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그녀가 그것을 욕망한다는 뜻이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욕망의 대상이란 욕망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욕망의 원인인 그 대상이 바로 충동의 대상입니다. 말하자면 충동이 그 주변을 맴돌고 있는 대상인 것이죠. 제가 지금 제 글을 읽어보신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점만 지적하는 겁니다. 욕망은 충동의 대상에 들러붙지 않습니다. 욕망이 충동 속에서 작동하는 한 욕망은 충동의 대상 주위를 맴돕니다. 욕망은 충동의 대상 주위를 맴돌다가 어디로 가죠? 상징계의 대상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모든 욕망이 반드시 충동 속에서 작동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오로지 누군가가 무엇을 금지했다는 사실 때문에 생겨나는 욕망, 즉 텅 빈 욕망, 광적인 욕망도 있습니다. 단순한 금지 때문에 내가 그것을 욕망하게 되는 욕망, 이 광적인 욕망, 이게 텅 빈 욕망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것을 금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한동안은 그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건데요. 그것도 어쨌든 욕망입니다. 하지만 어떤 좋은 대상, 이 문제인 경우 우리는 그것을 사랑의 대상이라 부릅니다. 용어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은 정당성이 입증된 용어이죠. 다음 시간에는 사랑 전이 욕망 사이의 관계를 분절시키면서 이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의 대상이란 건 동일시의 대상이다. 루스트 이희와 관련되어 있다. 루스트 이희를 만족된다고 가정된 대상이다. 이게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프로이드가 보기에는. 충동의 대상이라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대상인데 미지수 X, 젖가슴, 대변, 목소리, 응시, 이 네 가지를 지시한다고 가정된 어떤 미지수 X예요. 알 수 없는 대상, 환상의 대상 A죠. 그것이 이제 충동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예. 그것은 사랑의 대상이 결코 아니에요. 그 충동의 대상은 주체로 하여금 뭐 하게 한다?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게 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 주체의 결여를 만나게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은 그 대상을 돌다가 상징계로 가서 대상에 접촉하는 거예요. 상징계로 가서 현실 속에서 대상을 접촉하는 것이죠. 돈을 번다든지 권력을 얻는다든지. 그러나 충동은 그 대상 주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는 데서 만족을 취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결여와 만남을 통해서 쾌락을 얻는 것이죠. 주이상스. 거기에 고귀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락강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프로이드가 말하는 그 쾌락이 어떠한 본질적 특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프로이드의 쾌락은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윤리성이 있는 것이고 그 윤리는 최고성과 결부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락강에게서 충동의 대상이 지향하는 어떤 것이다. 충동도 바로 자기의 결여와 만남을 통해서 고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결여와 만날 때 거기서 진정한 쾌락을 느껴요. 이것은 기독교와도 연관됩니다. 기독교에서는 어떤 때 이 기쁨이 있느냐? 자신의 죄성을 발견할 때, 자신의 못남을 발견할 때,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할 때, 자신의 무지함을 발견할 때, 그런 것들과 만날 때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영적 쾌락을 발견해요. 왜? 그 무능함과 무지함과 무기력함과 그 연약함이 신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